몽골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말만 쓰기 시작했다고요. 2024년 11월 BBC 본사는 긴급 취재 지시를 내렸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중심가 간판의 60%가 한글이라는 충격적인 제보 때문이었죠. 마이클 톰슨 BBC 아시아 특파원입니다. 17년간 아시아 정치 현장을 누볐지만 이번만큼 당황한 적은 없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택시 기사가 저에게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고 카페 직원은 한국 드라마 대사를 완벽하게 따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몽골 국민 78%가 한국과의 경제통합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왜 하필 한국입니까? 저는 몽골 사회학 교수에게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기자님, 중국은 우리를 지방처럼 대하고 러시아는 속국처럼 대해요. 70년간 그렇게 당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봤어요. 대체 한국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한 나라가 군사력도 경제 원조도 아닌 문화만으로 다른 나라 국민의 78%를 사로잡는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답은 1994년 70% 틀린 낡은 사전 한 권과 30년간 매일 밤을 새운 한 한국인 교수에게 숨어 있었습니다. 문화가 한 국가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한 놀라운 30년의 기록,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BBC 아시아 특파원으로 17년간 일해왔어요. 홍콩 반환부터 시작해서 동남아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미얀마 쿠데타까지 아시아의 굵직한 사건들을 다 취재했죠. 그런 제가 2024년 11월에 받은 취재 지시만큼 황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몽골 울란바토르의 한글 간판이 몽골어보다 많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확인하고 보도하라.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과장된 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에서 자국어보다 외국어 간판이 많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몽골은 1990년까지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나라인데 갑자기 한국어라니요. 하지만 BBC 본사는 이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저는 카메라팀과 함께 몽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런던에서 울란바토르까지는 직항이 없어서 베이징을 거쳐 가야 했어요. 총 14시간짜리 여행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몽골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인구 340만 명, 면적은 한반도의 7배, 주요 산업은 목축업과 광업. 1990년 민주화 이후 시장경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인 어려운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죠. 한국과는 1990년 수교했지만 특별히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어요. 무역 규모도 그리 크지 않았고 문화 교류도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글 간판이 몽골어보다 많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후 2시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공항 면세점 직원이 저를 보더니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영어로 대답했죠. 안녕하세요. 영어 가능하세요? 그런데 그 직원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요즘 울란바토르에서는 한국어가 더 편해요. 공항을 나와 시내로 향하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기사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몽골인이었는데 제가 영어로 호텔 주소를 말하자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 호텔 가시는 거죠? 서울 호텔이요? 여기가 몽골 아닌가요? 손님. 여기 한국 사람들이 지은 호텔이에요. 그래서 서울 호텔이라고 부릅니다. 택시가 시내 중심가로 들어서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지난해 취재했던 서울 명동 거리와 너무 흡사했거든요. 떡볶이 천국 김밥하우스, 서울 치킨, 부산 카페. 한글 간판이 정말로 몽골 간판보다 많았어요. 아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이었습니다. 제가 대충 세어봤는데 메인 스트리트 100개 간판 중 62개가 한글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 대부분이 한국 패션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고 카페에서는 K-팝이 흘러나왔죠. 한 문구점 앞을 지나가는데 몽골 10대 소녀 2명이 한국 아이돌 포토카드를 사면서 완벽한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언니, 이번에 나온 비포카 진짜 예쁘지 않아? 대박! 나도 저거 사야겠다. 저는 카메라 감독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진짜 몽골 맞아? 서울 홍대 아니야? 호텔에 체크인한 후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거리 인터뷰부터 진행했어요. 30대 몽골 남성에게 물었죠.
한글 간판이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좋아하니까요. 한국 드라마, K-팝, 한국 음식 다 좋아합니다. 가게 이름을 한글로 쓰면 손님이 더 많이 와요. 그럼 몽골 사람들이 한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건가요? 물론이죠. 제 딸은 고등학생인데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봅니다. 요즘 학생들은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몽골 교육부 통계 자료를 입수했는데 2024년 기준 몽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2외국어는 영어가 아닌 한국어였어요. 전체 외국어 학습자 중 43%가 한국어를 선택했고 영어는 39%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BBC 본사에 첫 리포트를 보냈습니다. 제보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제보보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몽골은 한국어로 말하고 한국 문화로 생활하며 한국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이 현상의 시작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현상의 시작점을 찾기 위해 제가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박현아 교수였습니다. 현재 울란바토르 대학교 한국어 문화학과 교수이자 몽골 최초의 세종학당을 세운 장본인이죠. 박 교수와의 인터뷰 약속은 그녀가 근무하는 대학 연구실에서 잡혔어요. 2024년 11월 18일 오전 10시, 저는 캠퍼스에 들어서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대학 게시판에 붙은 공지사항의 절반이 한글이었거든요. 박 교수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을 때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첫 인사는 영어가 아닌 한국어였어요. 안녕하세요, 톰슨 기자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영어로 인터뷰 진행해도 될까요? 저는 한국어를 못해서요. 물론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한국어가 더 자연스러워서 깜빡했네요. 박 교수는 차를 내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몽골에 처음 온 건 1994년이었어요. 남편이 중앙아시아 역사학자라 몽골 고대사 연구차 왔는데 당시만 해도 저는 그냥 따라온 거였죠. 그런데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몽골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의 제의가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한국어 수요가 있었나요? 아니요, 당시는 거의 없었어요. 한 학기에 학생이 5명 정도. 그런데 문제는 학생 수가 아니라 교재였습니다. 박 교수는 책장에서 낡은 사전 한 권을 꺼냈어요. 표지가 해진 두꺼운 책이었는데 제목은 한국어 몽골어 사전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1994년 울란바토르 시장에서 산 전입니다. 한국 출발 전에 한몽사전을 구하려고 했는데 한국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구했죠. 박 교수는 사전을 펼쳐 보였습니다. 페이지마다 빨간 펜으로 표시가 가득했어요. 첫 수업 준비하면서 이 사전으로 단어를 찾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사랑을 찾으니까 몽골어로 적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죠. 사랑이 적이라고요? 네, 더 확인해봤더니 70% 이상이 틀렸어요. 번역 오류가 아니라 아예 반대로 나온 단어도 많았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전은 1960년대 북한에서 만든 거였는데 당시 냉전 시대라 정치적 이유로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넣었다는 설도 있었어요. 저는 그 사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페이지마다 오류 표시가 있었어요.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했나요? 박 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였어요. 대학 도서관에 한국어 교재가 딱 3권 있었는데 학생들이 그걸 번갈아가며 빌려서 복사했어요. 한 학생이 일주일 빌려서 복사하면 다음 학생에게 넘기는 식이었죠. 한 학기 수업 준비하는데 교재를 복사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렸어요. 그럼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제가 직접 교재를 만들었죠. 매일 밤 손으로 예문을 쓰고 다음 날 학생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엔 제대로 된 사전이 필요하다는 걸요. 박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07년이었어요. 그해 3월에 몽골 최초의 세종학당이 설립됐죠. 제가 학당장을 맡았는데 첫날 등록한 학생이 120명이었어요.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13년 동안 한 학기에 5명이던 게 하루에 120명이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한국 드라마요.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대장금, 겨울연가 같은 한국 드라마가 몽골에 방영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자막으로 봤는데 몽골 젊은이들이 자막 없이 보고 싶어 했죠. 그게 한국어 학습의 시작이었어요. 박 교수는 컴퓨터를 켜서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07년 세종학당 개설 당시 연간 학생 수가 300명이었는데 2010년에는 600명, 2015년에는 900명, 그리고 지금은 매년 1,500명 이상이 한국어를 배우러 옵니다. 현재 몽골에는 4개의 세종학당이 있고 저희 학당이 그중 가장 오래됐죠. 그럼 사전은 언제 만드셨어요? 박 교수는 다시 책장으로 가서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2022년 출판된 한국어 몽골어 표준사전이었어요. 15년 걸렸어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매일 밤 2시간씩 작업했죠. 남편이 역사 연구하는 동안 저는 사전을 만들었어요. 총 2만 개 단어가 들어갔고 각 단어마다 3개씩 예문을 달았습니다. 혼자서요? 처음 10년은 혼자였어요. 2017년부터는 제자들이 도와줬죠. 제가 가르친 학생 중 우수한 학생들을 조교로 채용해서 함께 작업했어요. 그 학생들은 지금 몽골에서 한국어 교사로 일하거나 한국 기업에서 통역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전을 넘겨봤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책이었어요. 각 단어마다 발음, 뜻, 예문, 심지어 문화적 맥락까지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전이 지금 몽골 전역에서 쓰이나요? 네, 4개 세종학당 모두 이 사전을 표준 교재로 사용하고 몽골 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도 필수 교재예요. 심지어 몽골 정부 통역 시험에서도 이 사전을 공식 참고 자료로 인정합니다. 박 교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작년에 제자 중 한 명이 삼성전자 몽골 지사에 취업했어요. 면접에서 이 사전으로 공부했다고 말했대요. 면접관이 몽골인 중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전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어요. 이건 몽골 젊은이들에게 한국으로 가는 티켓이었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저는 박현아 교수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몽골 국민 78%가 한국과의 경제통합을 지지한다는 그 놀라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몽골 사회여론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오전 울란바토르 시내 한복판에 있는 연구소 건물에 도착했어요. 연구소장 오치르바트 박사가 저를 맞아주었는데 그는 첫 인사부터 이 통계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박사는 저에게 두꺼운 보고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연구소에서도 처음엔 이 수치를 믿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2023년 9월에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2024년 3월에 같은 조사를 다시 실시했는데 2번 모두 78%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간단했어요. 귀하는 몽골과 한국의 경제통합에 찬성하십니까? 라는 것이었고 선택지는 매우 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매우 반대 5개였습니다. 매우 찬성과 찬성을 합치면 78%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더욱 흥미로운 건 연령대별 차이였습니다. 20대는 91%, 30대는 85%, 40대는 76%, 50대는 64%, 60대 이상은 52%였어요. 젊을수록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죠. 오치르바트 박사는 이런 연령별 차이가 한국 문화 경험의 차이에서 나온다고 분석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 제품을 쓰면서 자란 세대인 반면 60대 이상은 소련 시절을 기억하는 세대라 외국과의 통합에 신중하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 왜 하필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한국인지 물었습니다. 몽골은 지리적으로 중국, 러시아와 더 가깝잖아요. 박사는 다른 차트를 보여주며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연구소에서 같은 질문을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도 했다는 것이었어요. 중국과의 경제통합 찬성률은 12%, 러시아와의 경제통합 찬성률은 23%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78%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치였죠. 박사는 이런 차이가 역사적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몽골은 1924년부터 1990년까지 소련의 위성국이었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종속되어 문화적으로도 억압받았어요. 중국과는 청나라 시절 지배를 받은 역사가 있고요. 반면 한국과는 역사적 갈등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려시대에는 몽골과 고려가 부마국 관계였어요. 원나라 공주가 고려 왕과 결혼했죠.
물론 당시엔 몽골이 강대국이었지만 지배피지배의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사는 역사적 친밀감만으로는 78%를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였어요. 몽골은 광물 자원은 풍부하지만 가공 기술이 없다는 것이 핵심 문제였습니다. 몽골은 구리 세계 12위 매장국인데 구리 제품을 만들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원자재를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이 가공해서 10배 비싼 가격에 되팔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력은 있는데 자원이 없어서 한국과 협력하면 완벽한 윈윈 구조가 된다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대형 전광판에서 저는 직접 그 78%라는 숫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한국과의 경제통합 지지율 78%. 저는 멈춰서서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78%. 거의 10명 중 8명이 한국과의 경제통합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문화 열풍이 아니었어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BBC 본사에 두 번째 리포트를 보냈습니다. 제보는 사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몽골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과의 경제적 결합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8%라는 수치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저는 1990년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몽골 국립도서관 자료실에서 1990년대 신문 기사들을 찾아냈죠. 1991년 12월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그때까지 소련의 경제 원조에 의존하던 몽골은 하루아침에 모든 지원을 잃었어요. 1992년 몽골의 실업률은 37%까지 치솟았고 GDP는 전년 대비 23% 급락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몽골의 기후였어요. 몽골은 여름 3개월과 가을 2개월, 총 5개월만 야외 작업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겨울 7개월은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건설, 농업, 목축업 모두 중단되죠. 그래서 몽골 노동자들은 1년 중 5개월만 일하고 나머지는 실업 상태로 지내야 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1998년 한국의 한 건설회사가 몽골에서 노동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년 계약으로 한국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조건이었죠. 월급은 80만 원이었는데 당시 몽골 평균 월급이 3만 원 정도였으니까 26배나 되는 돈이었어요. 500명 모집에 2만 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이 40대 1이었죠. 그중 한 명이 바로 당시 28세였던 바트사이칸 씨였습니다. 저는 2024년 11월 20일 울란바토르 외곽의 한 카페에서 현재 58세가 된 바트사이칸 씨를 만났어요. 그는 낡은 사진첩을 꺼내며 1998년 인천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바트사이칸 씨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97년에 한국 건설회사가 몽골에서 노동자를 모집했을 때 그는 운 좋게 합격해서 1998년 3월 인천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처음 본 한국은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높은 빌딩, 깨끗한 도로, 24시간 불 켜진 편의점. 몽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그때 그는 생각했다고 해요. 30년 전 한국도 우리만큼 가난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거지? 바트사이칸 씨는 건설 현장에서 철근 작업을 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주일에 6일 일했죠.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몽골에서는 5개월만 일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12개월 내내 일할 수 있었거든요. 그가 특별히 기억하는 건 처음 한국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군요. 몽골에서는 구하기 힘든 물건들이 여기는 다 있었어요. 라면, 과자, 음료수, 전자제품. 그는 그날 라면 10개를 사서 기숙사에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게 그의 인생 첫 한국 라면이었죠. 3년 계약이 끝나고 2001년에 몽골로 돌아왔을 때 그의 통장에는 2,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몽골 돈으로 환산하면 2천만 투구릭인데 몽골에서 67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죠. 바트사이칸 씨는 그 돈으로 울란바토르에 작은 한국 식품점을 열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먹었던 라면, 과자, 김치를 팔았죠.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2005년쯤부터 몽골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서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해요. 현재 그는 그 가게를 3개로 확장했고
2015년에는 한국 식품 수입 회사를 차렸습니다. 지금은 직원이 45명이에요. 다들 한국어 할 줄 아는 젊은 친구들이죠. 저는 바트사이칸 씨 같은 사람들이 몽골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1998년부터 2010년 사이 약 3만 명의 몽골 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이들은 한국에서 번 돈으로 몽골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한국 제품과 문화를 몽골에 소개했죠. 이들이 바로 몽골의 한국 문화를 처음 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990년대 절망적이었던 몽골에 한국이 경제적 기회를 제공했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국의 좋은 점들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몽골에 진출하기 시작했거든요. 2024년 11월 22일 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울란바토르 지사를 방문했습니다. 지사장 강태웅 씨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그는 한국 기업들이 언제부터 몽골에 진출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본격적인 진출은 2000년대 초반부터였습니다. 1999년 현대건설이 울란바토르에 아파트 단지를 짓기 시작했고 2002년에는 롯데마트가 몽골 1호점을 열었죠. 2005년에는 현대자동차가 버스 공장을 세웠고요. 강 지사장은 그 시기에 몽골에 진출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몽골의 풍부한 광물 자원이었어요. 몽골은 구리, 석탄, 금, 우라늄 등 광물 매장량이 엄청나거든요. 특히 구리는 세계 12위 매장량을 자랑하죠. 한국은 제조업 강국인데 광물 자원이 부족하니까 몽골이 중요한 파트너가 된 거였습니다. 둘째 이유는 지정학적 위치였어요.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 두 나라와 복잡한 관계였습니다. 반면 한국과는 대립한 적이 거의 없었죠. 고려시대 부마국 관계였던 역사도 있고요. 그래서 몽골 입장에서는 중국, 러시아 대신 한국과 손잡는 게 부담이 없었던 거예요. 현재 몽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약 450개이고 고용 인원은 1만 2천 명입니다. 건설, 유통, 교통, IT,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퍼져 있죠. 강 지사장이 창밖을 가리켜 보여준 현대버스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울란바토르 시내버스의 87%가 현대버스라고 하더군요. 몽골 사람들은 매일 한국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놀라운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2024년 기준 몽골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 아닌 한국이었어요. 전체 수입의 23%가 한국 제품이었고 그중 가장 많은 품목은 전자제품, 자동차 그리고 식품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한 대형마트에 들렀습니다. GS25 울란바토르점이었어요. 안에 들어가니 한국 편의점과 똑같았죠. 삼각김밥, 컵라면, 한국 과자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계산대에서 20대 여성 직원에게 물어보니 손님들 대부분이 한국 제품을 산다고 하더군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거의 한국 제품만 산다고 했어요. 한국 라면이 가장 인기 있고 그 다음이 한국 과자랑 음료수였습니다. 왜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지 물어보니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봤으니까 드라마 주인공들이 먹는 걸 우리도 먹고 싶은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 제품은 품질이 좋아서 비싸도 산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몽골에서 일어난 변화는 단순한 문화 열풍이 아니었어요. 이건 경제와 문화가 결합된 완벽한 시너지였습니다. 1990년대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 일자리를 제공했고 2000년대 한국 노동자 출신들이 돌아와 한국 문화를 전파했으며 2005년부터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 몽골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경제가 문화에 씨앗을 뿌렸고 문화가 경제를 더 크게 키운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024년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작은 서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하필 2020년 이후에 이 현상이 폭발적으로 커진 걸까요? 그 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먼저 박현아 교수의 사전 제작 과정을 더 깊이 파헤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전이 없었다면 지금의 몽골 한국 문화 교류도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2024년 11월 23일 저는 다시 박현아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자택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울란바토르 외곽의 아파트 단지였는데
놀랍게도 현대건설이 지은 한국식 아파트였죠. 박 교수는 저를 서재로 안내했어요. 방 한쪽 벽면이 온통 노트와 파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저기 보이는 게 전부 사전 초고라고 말했어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작업한 기록이었죠. 저는 노트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빽빽하게 쓰인 단어들과 예문들이 있었어요. 박 교수는 처음 사전을 만들기로 결심했을 때 막막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혼자서 2만 개 단어를 어떻게 정리하나 했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었어요. 2007년 당시 세종학당이 문을 열고 학생이 120명이 됐는데 제대로 된 교재가 없으니까 수업이 엉망이었다고 해요. 학생들이 질문하면 박 교수가 칠판에 써주고 학생들은 그걸 공책에 옮겨 적었죠. 21세기에 이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가르친다는 게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낮에는 대학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세종학당 수업을 했거든요. 사전 작업은 밤에만 할 수 있었죠.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씩 작업했습니다. 박 교수는 컴퓨터를 켜서 작업 일지를 보여줬습니다. 2007년 3월 15일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첫날 작업한 단어가 가족이었죠. 한국어 가족의 몽골어 번역, 발음, 예문 3개, 문화적 설명까지 넣었어요. 한 단어 작업하는데 평균 2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루 4시간 작업하면 12개 단어를 만들 수 있고 2만 개를 완성하려면 1667일, 즉 4년 7개월이 필요한 계산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15년이 걸렸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걸 몽골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요? 몽골에는 정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화적 설명을 길게 달아야 했죠. 박 교수는 사전에서 정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한 페이지가 온통 설명으로 가득했어요. 정은 한국 문화 특유의 감정으로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며 쌓이는 애정과 유대감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몽골어로 직역하면 사랑과 우정의 중간 정도이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이렇게 복잡한 단어가 약 3,000개였습니다. 눈치, 한, 정, 체면, 의리 이런 단어들은 번역이 아니라 문화 해설서를 써야 했어요. 박 교수는 2010년까지 혼자 작업했는데 그해 겨울에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3주 입원했다고 해요. 의사가 밤샘 작업 그만하라고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학생들 때문이었어요. 2010년에 세종학당 학생이 600명으로 늘었는데 여전히 제대로 된 사전이 없었거든요. 학생들이 박 교수에게 언제쯤 좋은 사전이 나오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 눈빛을 보면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박 교수는 2011년부터 방법을 바꿨습니다.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세종학당 우수학생 5명을 조교로 채용해서 박 교수가 초고를 쓰면 학생들이 검토하고 예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바꿨죠. 작업 속도가 3배 빨라졌습니다. 그 제자들 중 한 명이 현재 몽골 외교부 한국어 통역관으로 일하고 있는 에르덴 바야르 씨였습니다. 저는 2024년 11월 24일 몽골 외교부 건물에서 32세가 된 에르덴 바야르 씨를 만났어요. 그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조교로 일했다고 해요.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고 박 교수 수업을 들었죠. 박 교수가 손으로 쓴 초고를 받아서 컴퓨터로 입력하고 예문이 자연스러운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예문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작업했는데 일주일에 5일 근무했어요. 힘들었지만 그는 그 작업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사전 작업하면서 한국어 실력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공부하니까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2015년 외교부 통역관 시험을 볼 때 면접에서 박 교수 사전 작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고 해요. 면접관이 사전 내용에서 문제를 내서 테스트했는데 에르덴 바야르가 만든 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완벽하게 답했고 1등으로 합격했어요. 현재 이 사전은 모든 한국어 학습자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몽골대학교 한국어학과는 물론이고 세종학당, 심지어 독학하는 사람들도 다 이 사전을 쓴다고 해요. 2022년 출판됐는데 2년 만에 1만 5천 권이 팔렸습니다. 몽골 인구가 340만 명인 나라에서 1만 5천 권이 팔렸다는 건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이 사전 없이는 이제 몽골에서 한국어 공부가 불가능할 정도가 된 거예요. 2020년 1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국경이 닫히고 경제가 멈추고 사람들은 집에 갇혔죠.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한국은 전 세계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2024년 11월 28일 저는 울란바토르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체렌도르지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코로나 시기 몽골의 한국 인식 변화를 연구한 학자였어요. 체렌도르지 박사는 그래프를 보여주며 놀라운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2019년 12월 가장 선망하는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5위였다고 해요. 1위는 미국, 2위는 독일, 3위는 일본, 4위는 캐나다였죠. 그런데 2020년 12월 한국이 1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1년 만에 5위에서 1위로 올라선 거예요. 그 이유는 코로나 대응 때문이었습니다. 2020년 2월 한국에서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이 터졌을 때 전 세계가 한국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몽골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한국은 한 달 만에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드라이브스루 검사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투명성과 시스템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매일 오후 2시에 정례 브리핑을 했고 확진자 동선을 실시간으로 공개했죠. 국민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확진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체렌도르지 박사는 당시 몽골 상황과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같은 시기 몽골은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요. 확진자가 몇 명인지 어디서 나왔는지 국민들이 몰랐죠. 그래서 루머가 퍼지고 사재기가 일어났어요. 반면 한국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니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 몽골에 있던 한국 교민을 인터뷰하고 싶었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는 정미래 씨를 만났어요. 정미래 씨는 2020년 당시가 제일 힘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2020년 3월에 몽골 정부가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거든요. 한국 가는 비행기도 끊기고 몽골 들어오는 것도 막혔죠. 식당 문 닫고 3개월 쉬었다고 해요. 그런데 2020년 6월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몽골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 음식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요. 전화로 주문하면서 한국 음식 먹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황당한 소리였지만 그만큼 한국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였습니다. 한국이 코로나를 잘 막아냈으니까 한국 음식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미래 씨는 당시 메뉴판을 보여줬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김치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해요. 김치가 면역력에 좋다는 뉴스를 본 거죠. 실제로 외신에서 한국의 낮은 코로나 사망률이 김치 때문이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과학적 근거는 없었지만 중요한 건 몽골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였어요. 2019년에는 김치를 한 달에 50kg 팔았는데 2020년 하반기에는 500kg 팔았다고 합니다. 10배가 늘었죠. 저는 다시 체렌도르지 교수를 찾아가서 이런 현상이 한국 인식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교수는 완전히 관련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2020년 11월에 조사한 결과 코로나 대응을 가장 잘한 나라로 한국을 꼽은 몽골인이 81%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제품을 더 신뢰하게 됐다는 응답이 67%였고요. 단순히 방역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술력이었어요. 2020년 4월 한국이 코로나 진단 키트를 전 세계에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유럽, 중동 100개국 이상이 한국 진단 키트를 샀죠. 몽골도 한국에서 5만 개를 수입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한국은 위기가 터지면 한 달 만에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나라다. 저런 나라와 함께하면 우리도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거죠. 저는 2020년 당시 한국 진단 키트를 사용한 몽골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2024년 11월 30일 울란바토르 중앙병원에서 수우바타르 과장을 만났어요. 수우바타르 과장은 2020년에 병원에서 사용한 진단 키트는 전부 한국 제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왜 한국 제품을 선택했냐고 물어보니 정확도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진단 키트는 정확도가 98%였는데 중국 제품은 85%, 러시아 제품은 80%였다고 합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당연히 가장 정확한 걸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때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수우바타르 과장도 그전까지는 한국을 그냥 K-팝과 드라마의 나라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국은 진짜 기술 강국이구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구나. 그는 덧붙여서 자신의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원래는 미국 유학을 보내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2020년 미국 코로나 대응을 보고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체렌도르지 교수는 코로나 전후의 변화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한국이 동경의 대상이었다고 해요. K-팝 보고 드라마 보고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신뢰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함께하면 우리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교수는 그래프를 다시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2019년 한국과의 경제통합 찬성 비율은 52%였다고 해요. 2021년에는 68%로 올랐고 2023년에는 78%가 됐죠. 코로나가 그 상승의 결정적 계기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형성된 신뢰는 2023년 한 가지 놀라운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울란바토르 대학교가 한국학 중앙거점대학으로 선정된 거예요. 이건 단순한 대학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몽골에 심은 미래였어요. 2024년 12월 1일 저는 울란바토르 대학교 한국학연구센터를 방문했어요. 이곳이 바로 2023년 11월 한국학 중앙거점대학으로 선정된 곳이었죠. 센터장이자 한국어 문화학과 학과장인 박현아 교수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박 교수는 저를 새로 지어진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5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는데 입구에 한글과 몽골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한국학 중앙거점대학 울란바토르 대학교. 이 건물은 2024년 3월에 완공됐다고 해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지원받아서 지었는데 총 건설비가 50억 원이었습니다. 1층에 들어서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한국 관련 서적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어 교재, 한국문학, 한국역사, 한국경제. 제가 대충 세어봤는데 2,000권은 넘어 보였습니다. 이 책들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기증한 것이라고 해요. 2023년 11월 거점대학 선정 이후 한국 정부가 매년 3억 원씩 5년간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그 돈으로 도서관을 확충하고 교수를 채용하고 학생 장학금을 주는 거죠. 박 교수는 안내 책자를 건네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설명했습니다. 크게 5가지였어요. 첫째, 한국어 교육 강화. 둘째, 한국학 연구 지원. 셋째, 학생 교환 프로그램. 넷째, 한국기업 취업 연계. 다섯째, 한국-몽골 네트워크 구축이었습니다.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강의실이었는데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칠판에는 한국어로 국제무역의 이해라고 쓰여 있었죠. 수업이 끝난 후 학생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2세 아리움볼드 씨가 먼저 자기소개를 했어요. 한국어 문화학과 3학년이라고 하더군요. 아리움볼드는 한국어를 정말 잘했습니다.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니 여기 대학에서 배웠다고 해요. 고등학교 때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는데 대학 와서 처음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본다고 했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냐고 물어보니 솔직하게 취업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몽골에서 좋은 직장 구하려면 한국어가 필수라는 거예요. 삼성, LG, 현대 큰 회사는 다 한국 기업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어 못하면 취업 못한다는 것입니다. 졸업 후 계획을 물어보니 한국 유학하려고 한다고 해요. 이 프로그램 덕분에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기회가 생겼거든요. 1년 동안 서울대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한국 기업에 취업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아리움볼드 옆에 있던 25세 탱겔 씨는 이미 서울대를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가을 학기에 6개월 있었다고 해요. 어땠냐고 물어보니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하더군요. 서울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한국 학생들이랑 팀 프로젝트하고 주말에는 서울 구경하고 꿈만 같았다고 했어요. 돌아와서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 지금은 여기서 4학년 다니면서 삼성전자 몽골 지사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고 해요. 졸업하면 정규직으로 채용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연구실이었는데 교수 5명이 책상에 앉아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젊은 몽골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앵투야 교수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한국 문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더군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다고 해요. 논문 주제는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가족관계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과 몽골의 문화교류사를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고려시대 부마국 관계가 현대 한몽 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군요. 이 거점대학 프로그램이 연구에 도움이 되냐고 물어보니 엄청나게 도움된다고 해요. 예전에는 연구비가 없어서 한국 자료를 구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필요한 책을 주문하면 한 달 안에 도착하고 한국 학회에 참석하는 비용도 지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박현아 교수와 함께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취업 상담실이었어요. 학생들의 한국 기업 취업을 돕는 곳이라고 해요.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까지 전부 지원한다고 하더군요. 상담실 벽면에 붙은 포스터들을 봤습니다. 삼성전자 채용 설명회, LG화학 인턴십 모집, 현대자동차 신입사원 선발. 전부 한국 기업들이었어요. 박 교수는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23년 11월 거점대학 선정 이후 한국어과 졸업생의 한국 기업 취업률이 67%라고 해요. 2022년에는 42%였는데 25% 올랐다고 하더군요. 왜 그렇게 올랐냐고 물어보니 한국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학생들은 단순히 한국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식 업무 방식을 안다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즉시 전력이 되는 인재라는 거죠. 박 교수는 졸업생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졸업생 80명 중 54명이 한국 기업에 취업했다고 해요. 18명은 한국 유학을 갔고 8명은 몽골 정부나 국제기구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회의실이었는데 큰 화면에 한국과 몽골을 잇는 네트워크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박 교수는 이게 구축하고 있는 한몽 네트워크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15개 대학, 몽골의 8개 대학, 그리고 양국 기업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학생 교환, 공동 연구, 취업 연계 이 모든 게 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왜 중요하냐고 물어보니 박 교수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해요. 이건 한국이 몽골에 심은 미래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키운 학생들은 10년 후 몽골 사회의 리더가 될 거라고 했어요. 기업 CEO, 정부 장관, 대학 교수. 이 친구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과 협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한몽 관계는 영원히 강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무렵 몽골에서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었어요. 2024년 12월 2일 저는 몽골 경제연구소를 방문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장 바트바야르 박사는 저에게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2023년 몽골 수출의 84%가 중국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석탄, 구리, 금 등 주요 광물 자원이 거의 전부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죠. 더욱 심각한 건 가격 결정권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이 수입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면 몽골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2023년 하반기 중국이 몽골산 석탄 수입가를 20% 낮춰버렸는데 몽골 정부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바트바야르 박사는 더욱 우려스러운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자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면서 몽골산 석탄 수요를 줄이려 한다는 것이었어요. 몽골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석탄 수출이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보여줬어요. 2023년 포스코가 몽골에 설립한 구리 재련소가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중국은 몽골에서 구리 원석만 사갔지만 한국은 몽골 현지에 재련소를 지어서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그 재련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지 몽골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29세 바트무엔 씨는 이곳에서 풍력 발전기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해줬어요. 중국 회사들은 몽골 노동자를 단순 작업에만 투입했다고 해요. 기술은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죠. 반면 한국 회사는 3년 계획으로 몽골 노동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바트무엔은 내년에 한국 본사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5년 후에는 이 제련소 전체를 몽골 기술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하더군요. 이런 차이는 몽골 정부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몽골 외교부는 2024년부터 제3의 이웃국가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 일본, 인도 등과의 관계를 확대하려는 정책이었죠. 특히 한국과는 광물 자원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광활한 토지와 강한 바람을 활용한 풍력 발전 단지를 한국 기업이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한 몽골 대학생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중국은 우리 자원만 가져가려 하지만 한국은 우리와 함께 미래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차이가 바로 78% 지지율의 핵심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저는 몽골 고비 사막 한복판에 있는 풍력발전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건설한 이 발전소는 몽골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울란바토르에서 남쪽으로 400km 떨어진 이곳은 바람이 시속 40km로 1년 내내 불어서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2022년 한국전력공사와 두산에너빌리티가 공동으로 건설한 이 발전단지는 현재 몽골 전력 생산의 15%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인 김현수 부장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발전소 건설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몽골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 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는 모델이라는 것이었죠. 가장 인상적인 건 현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몽골 젊은이 200명을 선발해서 한국에서 6개월간 풍력 발전 기술을 교육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이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26세 어유운 볼드 씨를 만났어요. 그는 울란바토르 대학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후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해요. 한국에서 6개월 교육받는 동안 한국어도 자연스럽게 익혔다고 하더군요. 어유운 볼드는 이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몽골에서는 에너지 분야 일자리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첨단 기술을 다루는 전문가가 됐다는 것이었어요. 월급도 몽골 평균의 4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동안 몽골이 중국에 원자재만 팔았다면 이제는 고부가가치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는 거였죠. 김현수 부장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2030년까지 몽골 전역에 10개의 풍력 발전단지를 더 건설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몽골이 동북아시아 최대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파급 효과는 경제를 넘어섰습니다. 몽골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제시했거든요. 전통적으로 목축업이나 광업에만 의존했던 몽골이 첨단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발전소 근처 마을에서 만난 50대 목축업자 간바타르 씨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풍력 발전기가 양들을 놀라게 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마을의 젊은이들이 돌아와서 활기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의 아들도 이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울란바토르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향에 돌아온 상황이었는데 풍력 발전소가 생기면서 집 근처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된 거였어요. 저는 그날 몽골의 젊은 세대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단순히 문화적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미래를 제시하는 파트너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 들어 동북아시아 지정학적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몽골의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12월 4일 저는 몽골 외교부를 방문해서 바야스갈란 차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현재 몽골이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해줬어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몽골은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 의존도를 무기로 몽골을 압박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몽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어요. 바야스갈란 차관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미중 갈등의 한쪽 편에 서지 않으면서도 몽골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나라라는 것이었어요. 특히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몽골의 히토류 자원이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의존하던 히토류 공급을 다변화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한국대사관에서 김태호 대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최근 한몽 관계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김 대사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2023년 한몽 교역액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해요. 특히 한국의 몽골 투자가 급증해서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고 하더군요. 더욱 의미 있는 건 투자 분야의 변화였습니다. 과거에는 광물 자원 개발이 주였다면 최근에는 IT, 교육, 의료,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었어요. 김 대사는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서 성공하는 이유를 문화적 친화성에서 찾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장기적 파트너십을 추구한다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몽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현지 만족도는 90%를 넘었습니다. 이는 중국 기업의 60%, 서구 기업의 75%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어요. 이런 변화는 몽골 젊은 세대의 의식에도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는 25세 앵흐 바야르 씨를 만났어요. 앵흐 바야르는 자신의 세대가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다른 국제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당연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는 졸업 논문으로 중소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나 UAE처럼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 경제적 번영을 이룬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몽골도 그런 길을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앵흐 바야르는 한국이 그 모델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한국도 강대국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왔지만 결국 자주적 발전 경로를 찾아냈다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몽골 국립대학에서 열린 한몽 관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몽골과 한국의 학자, 정치인, 기업인들이 모여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세미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발표는 몽골의 30대 경제학자 오트 곤바야르 박사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몽골이 추구해야 할 모델로 한국형 발전 전략을 제시했어요. 그 핵심은 교육과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구조 전환이었습니다. 자원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지식 기반 경제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가장 적합한 파트너라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5일, 저는 마침내 그 유명한 78% 지지율 여론조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전체 과정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 사회여론연구소의 오치르바트 박사는 저에게 조사 설계부터 결과 발표까지의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줬어요. 이 조사는 2023년 9월부터 6개월에 걸쳐 진행된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몽골 전국 21개 주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8세 이상 성인 2,500명이었어요. 도시와 농촌 비율, 연령대, 성별,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해서 몽골 인구를 정확히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설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귀하는 몽골과 한국의 경제 통합에 찬성하십니까? 선택지는 매우 찬성 45%, 찬성 33%, 보통 12%, 반대 7%, 매우 반대 3%였습니다. 박사는 처음 결과를 봤을 때 자신도 믿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78%라는 수치가 너무 높아서 조사 방법에 오류가 있나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3월에 같은 조사를 다시 실시했는데 결과는 동일했어요. 더욱 흥미로운 건 세부 분석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울란바토르가 82%로 가장 높았고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일수록 지지율이 높았어요. 서부 유목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65%였지만 그래도 과반을 훨씬 넘었습니다. 직업별로는 대학생이 94%로 가장 높았고 사무직 88%, 서비스업 84%, 제조업 79%, 농목축업 58% 순이었어요. 한국 문화나 한국 기업과 접촉이 많을수록 지지율이 높은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박사는 이 결과가 단순한 문화적 호감을 넘어선다고 분석했습니다. 몽골인들이 한국과의 경제 통합을 현실적 필요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추가 질문에서 그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67%가 기술 이전과 인적 자원 개발을 꼽았어요. 문화적 친밀감 23%, 지정학적 균형 10%가 뒤를 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완전한 정치적 통합에 대해서는 28%만이 찬성했어요. 몽골인들은 경제적 협력은 원하지만 정치적 독립은 유지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한 명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35세 공무원 바트채책 씨였어요. 그는 조사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트채책은 한국과의 경제 통합에 매우 찬성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2019년 정부 연수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3개월 다녀왔는데 그때 본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전자정부 서비스가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몽골에서는 서류 하나 떼는데 며칠이 걸리는데 한국에서는 핸드폰으로 몇 분 만에 처리됐다는 것이었죠. 바트채책은 몽골이 한국과 협력하면 그런 선진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통합에 찬성했다고 해요. 오치르바트 박사는 이 조사 결과를 2024년 3월 공식 발표했을 때 국내외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몽골 내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었지만 젊은 세대의 압도적 지지로 큰 정치적 파장은 없었다고 해요. 오히려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 컸다고 합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주요 외신들이 앞다퉈 취재 요청을 보냈고 중국과 러시아 언론들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더군요. 박사는 이 조사가 몽골 현대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78%라는 숫자는 단순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몽골인들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라는 것이었어요. 78% 지지율 발표 이후 국제사회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2024년 12월 6일, 저는 그 파장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먼저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어요. 몽골의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지만 지역 안정을 해치는 성급한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환구시보는 몽골이 K-팝에 현혹되어 비현실적 꿈을 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오히려 몽골 젊은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어요. 저는 울란바토르 대학 앞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집회를 목격했습니다. 3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외쳤어요. 집회 참가자들은 한국어와 몽골어로 쓰인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집회를 주도한 23세 대학생 바야르자르갈 씨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78%는 우리의 진심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러시아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온건했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동북아시아에 신경 쓸 여력이 부족했거든요. 다만 몽골이 균형 외교를 유지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몽골의 민주적 선택을 지지한다고 발표했고 일본 외무성도 한몽 협력 강화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어요. 가장 흥미로운 건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외교부는 몽골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부 관계자를 통해 한국 정부의 내부 고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몽골의 의지를 존중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주요 기업들이 몽골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어요. 특히 삼성전자는 울란바토르에 동북아 물류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몽골 정부의 대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오흐나 후렐수우 총리는 국정연설에서 78%는 몽골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며 이를 바탕으로 실용적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총리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2025년 한몽 포괄적 동반자 협정 체결, 2027년 자유무역협정 논의 시작, 2030년 경제 공동체 창설 등이었어요. 저는 이런 발표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을 분석해봤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몽골 내부의 여론 결집이었어요. 78%라는 압도적 지지율 앞에서 정치권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경제적 현실이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몽골 사회 전반에 형성되어 있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그 대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셋째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였습니다. 20에서 30대가 몽골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한국 지지는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 현실이었어요. 국제 언론들도 이런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몽골의 선택이 동북아 지정학적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분석했고 로이터는 소프트 파워의 새로운 승리라고 평가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몽골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한몽 협력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쳤어요. 집회는 평화롭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집회 마지막에 한 고등학생이 나와서 연설했어요. 우리는 조상들의 강인함과 한국의 혁신을 결합해서 새로운 몽골을 만들겠습니다. 그 말에 모든 참가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었어요. 이건 한 국가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몽골의 78% 선택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젊은 세대의 압도적 지지였습니다. 12월 7일 저는 몽골 젊은이들의 생각을 더 깊이 들어보기 위해 청년 좌담회를 개최했어요. 참가자는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다양한 배경의 젊은이 12명이었습니다. 대학생, 직장인, 창업가, 예술가까지 몽골 젊은 세대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27세 IT 개발자 탱겔바야르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세대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는 서울에서 6개월간 인턴십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했어요. 탱겔바야르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몽골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도 투자받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24세 예술학도 나란채책 씨는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K-팝이나 드라마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건 한국이 보여준 창의성과 혁신 정신입니다. 그녀는 한국 현대미술을 전공하면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29세 사회적 기업가 바트사이칸 씨의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몽골 농촌 지역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 한국의 사례가 정말 도움이 됐어요. 한국도 60년 전에는 우리처럼 농업국가였잖아요. 바트사이칸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연구해서 몽골 농촌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교육과 의식 변화예요. 한국이 그걸 증명했죠. 저는 이들에게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한몽 관계는 무엇인가요? 22세 경영학도 아리운체체크 씨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한 통합이 아니라 선택적 협력이요. 우리가 필요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하되 몽골의 정체성은 유지하는 거예요. 그녀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교육은 한국 시스템을 배우고 기술은 한국과 공동 개발하고 문화는 서로 교류하면서도 몽골 고유의 것은 지키는 거죠. 26세 의대생 오트 곤바야르 씨는 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몽골 의료진이 한국에서 연수받고 한국 병원들이 몽골에 분원을 세우면 좋겠어요. 그는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한국 의료진의 자문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도 다르더라고요. 그런 걸 배우고 싶어요. 31세 창업가 앵흐자르갈 씨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한국과 협력하면 몽골이 동북아시아의 물류 허브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으니까요. 그의 회사는 한국 기업들의 몽골 진출을 돕는 컨설팅 업체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데 몽골이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원도 있고 인건비도 저렴하거든요. 좌담회 후반부에 저는 이들의 미래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12명 중 8명이 한국과 관련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리운체체크는 내년에 연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갈 예정이었고 탱겔바야르는 한국 IT 기업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란체책은 한국에서 미술 유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몽골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모든 참가자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트사이칸이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답을 찾아줘요. 그런 파트너가 진짜 파트너죠. 그날 저녁 저는 깨달았습니다. 78%라는 숫자 뒤에는 이런 젊은이들의 진심 어린 선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함께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12월 8일, 저는 울란바토르 대학교 한국학연구센터에서 열린 성과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거점대학 설립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는 자리였어요. 박현아 교수가 발표한 성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54명이 한국 기업에 취업했고 32명이 한국 유학을 떠났으며 8편의 공동 연구 논문이 한국 학술지에 게재됐다고 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어 능력 시험 결과였습니다. 거점대학 학생들의 토픽 고급 합격률이 87%에 달했어요. 이는 한국 내 외국인 평균인 23%를 훨씬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박 교수는 이런 성과의 비결을 3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 체계적인 커리큘럼. 둘째, 실무 중심 교육. 셋째, 한국과의 직접적 교류였습니다. 저는 성과 발표회에서 몇 명의 졸업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중 25세 뭉흐바야르 씨는 작년에 졸업한 후 현대자동차 몽골 지사에 취업했어요. 뭉흐바야르는 거점대학에서 받은 교육이 단순한 어학교육을 넘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업 문화, 업무 방식, 심지어 한국인의 사고방식까지 배웠어요.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한국 기업에서는 보고서를 쓸 때 결론부터 말하고 근거를 제시하는데 몽골 방식과는 정반대예요. 거점대학에서 미리 배워서 적응하기 쉬웠죠. 27세 앵으투야 씨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화상으로 참석한 그녀는 한국 유학 경험을 생생하게 전해줬어요. 처음엔 언어 때문에 걱정했는데 거점대학에서 워낙 체계적으로 배워서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앵으투야는 졸업 후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MBA를 마친 후 몽골로 돌아와서 한국 기업의 몽골 진출을 돕는 컨설팅 회사를 만들 계획이에요. 발표회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박현아 교수의 제자 중 한 명인 에르덴 바야르가 특별 강연을 한 때였습니다. 현재 몽골 외교부 한국어 통역관인 그는 15년 전 박 교수의 첫 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에르덴 바야르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잘 몰랐어요. 하지만 박 교수님의 사전과 세종학당 덕분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조언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외국어 하나를 익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발표회 후 저는 센터 내부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1층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이 한국 교재로 공부하고 있었고 2층 강의실에서는 화상으로 서울대 교수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3층 연구실에서는 한몽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몽골의 유목 문화와 한국의 IT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목축업 연구였어요. 이런 융합 연구가 바로 거점대학의 차별화된 강점이었습니다. 박현아 교수는 2025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년에는 한국의 10개 대학과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몽골에서 2년, 한국에서 2년 공부해서 양국 학위를 동시에 받는 겁니다. 또한 한국 기업과의 인턴십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연간 50명 정도인데 내년에는 200명까지 늘릴 예정이에요. 가장 야심찬 계획은 몽골 전역에 한국학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에도 한국학센터를 만들어서 전국 어디서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하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한 한국 문화 공연이 있었는데 한국 전통 무용부터 K-팝 댄스까지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어요. 마지막 순서는 합창이었습니다. 150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로 아리랑을 불렀어요. 몽골 학생들이 부르는 아리랑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센터에서 자란 학생들이 10년 후 몽골 사회의 리더가 될 것이고 그들이 한몽 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고요. 12월 9일 몽골 정부는 마침내 구체적인 한몽 경제협력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78%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이 계획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닌 실현 가능한 청사진이었어요. 몽골 경제개발부 바트바야르 차관이 발표한 계획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의 핵심은 인프라 연결이었습니다. 몽골과 한국을 연결하는 물류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 인프라 공동 개발, 인적 교류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는 몽골 한국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이었습니다. 몽골의 광활한 영토에 오지 네트워크를 깔고
한국의 ICT 기술을 접목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계획이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KT의 이준혁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몽골의 지리적 특성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몽골은 인구 밀도가 낮아서 전국에 광 케이블을 깔기 어려웠는데 오지와 위성통신을 결합하면 오히려 한국보다 더 빠른 인터넷을 구축할 수 있어요. 이 부사장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2027년까지 울란바토르를 동북아시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시티로 만들고 2030년까지 몽골 전역에 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단계에서는 산업협력이 본격화됩니다. 몽골의 광물 자원을 한국의 기술로 가공해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특히 히토류와 리튬 분야에서의 협력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들 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남쪽으로 600km 떨어진 히토류 광산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포스코가 투자해서 개발 중인 이 광산은 2026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광산 현장 소장 김재원 씨는 이 프로젝트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히토류 시장을 독점했는데 몽골에서 생산이 시작되면 공급망 다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는 몽골 노동자들의 역할도 강조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자원을 캐는 게 아니라 몽골 현지에서 1차 가공까지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어요. 몽골 노동자들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가장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한몽 경제 공동체 창설이었어요. 관세 철폐, 자본 이동 자유화, 노동력 이동 허용 등 EU 모델을 참고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몽골 정부는 정치적 통합은 배제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바트바야르 차관은 경제는 통합화돼 정치는 독립을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계획에 대한 몽골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거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40대 사업가 간바타르 씨는 긍정적이었어요. 중국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한국과 협력하면 우리 기업들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60대 퇴직 교사 오유운채책 씨는 너무 성급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한국이 좋긴 하지만 몽골의 전통과 정체성을 잃을까봐 걱정돼요. 이런 우려에 대해 몽골 정부는 문화보존 정책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한몽 협력이 확대되더라도 몽골어 교육은 강화하고 전통 문화는 보호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몽골 문화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오히려 몽골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류의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몽골 문화도 글로벌화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저는 이런 계획들이 실현 가능한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몽골 국립대학 경제학과 오트 곤바야르 교수는 충분히 현실적인 계획이라고 평가했어요. 몽골과 한국은 경제 구조가 상호 보완적이에요. 몽골은 자원이 풍부하고 한국은 기술이 뛰어나죠. 양국이 협력하면 11이 3이 될 수 있어요. 교수는 성공의 핵심 요소로 단계적 접근을 꼽았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하려고 하면 실패해요. 작은 성공을 쌓아가면서 신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몽 경제협력의 미래가 밝다고 확신했습니다. 78%의 민심,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양국의 의지.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어요. 12월 10일, 저는 지난 한 달간의 취재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몽골에서 일어난 변화는 단순한 한류 열풍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의 새로운 모델이었어요. 전통적인 소프트 파워는 문화적 매력을 통해 호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몽골에서 보여준 것은 그보다 훨씬 깊고 체계적이었어요. 저는 이를 정리하기 위해 몽골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체렌도르지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3단계로 분석했어요. 1단계는 문화적 매력이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이는 전통적인 소프트 파워의 영역이었어요. 2단계는 교육적 영향력이었습니다. 세종학당, 한국학 거점대학을 통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을 실시한 것이죠. 2단계에서 단순한 호감이 구체적인 능력으로 전환되었어요. 3단계는 경제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투자, 기술 이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이죠. 2단계에서 호감이 신뢰로, 신뢰가 동맹으로 발전했어요.
체렌도르지 교수는 한국이 보여준 모델은 21세기형 소프트 파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런 분석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계층의 몽골인들을 만나봤습니다. 먼저 50대 목축업자 바트체책 씨를 찾아갔어요. 바트체책 씨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요. 하지만 아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아들이 한국어를 배우더니 한국 회사에 취업했어요. 월급이 제가 1년 동안 버는 것보다 많더라고요. 그때부터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게 됐죠. 30대 간호사 오유은 씨는 코로나 시기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방역 대응을 보면서 정말 선진국이구나 싶었어요. 투명하고 체계적이었죠. 그녀는 한국 의료진과 화상회의로 코로나 대응을 논의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국 의사들이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줬어요. 가르쳐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함께 고민해준다는 느낌이었죠. 20대 대학생 앵흐바야르 씨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K-팝 좋아하는 건 감정이지만 한국어 배우고 한국 문화 공부하는 건 이성적 선택이에요. 그는 내년에 서울대 교환학생으로 갈 예정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걸 가지고 와서 몽골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한국이 그런 기회를 줬으니까요. 이런 인터뷰들을 통해 저는 한국 소프트 파워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였어요. 한국은 몽골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려 했습니다. 둘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었어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30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이었습니다. 셋째, 문화와 경제의 결합이었어요. 문화적 매력으로 시작해서 경제적 협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넷째, 현지화 전략이었어요. 한국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몽골 상황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저는 이런 특징들이 왜 78%라는 압도적 지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몽골 국립대학에서 열린 한국학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한국 모델과 몽골의 미래였어요. 세미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발표는 몽골의 젊은 경제학자 앵흐바야르 박사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형 발전 모델의 몽골 적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어요. 앵흐바야르 박사는 한국과 몽골의 유사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강대국 사이에 끼인 지정학적 위치, 외침을 받은 역사적 경험, 자원은 부족하지만 인적 자원이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한국의 성공 요인을 교육 투자, 기술 혁신, 수출 지향 정책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몽골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했어요. 세미나 후 저는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한국 모델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10년 후 몽골을 이끌어갈 리더들이라는 생각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몽골에서 보여준 소프트 파워는 21세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요. 12월 11일, 저는 지난 한 달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품었던 의구심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되짚어봤습니다. 처음 몽골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 모든 현상이 과장된 것이 아닐까 의심했어요. 한 나라의 60%가 외국어 간판이라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78% 지지율이 정말 진짜일까? 하지만 한 달간의 취재를 통해 저는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가장 큰 오해는 이 현상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0년에 걸친 점진적 변화의 결과였어요. 1994년 박현아 교수의 몽골 정착부터 시작해서 1998년 몽골 노동자들의 한국 취업, 2005년 한국 드라마 방영, 2007년 세종학당 설립, 2020년 코로나 대응, 2023년 거점대학 선정까지 각각의 사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의구심은 이것이 지속 가능한 현상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유행이라면 곧 사라질 텐데 정말 몽골 사회의 구조적 변화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몽골 젊은 세대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있었어요. 이는 개인의 인생 선택이자 사회 전체의 변화였습니다. 세 번째 의구심은 이것이 정말 자발적인 선택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외부의 압력이나 조작은 없을까요? 하지만 제가 만난 수십 명의 몽골인들은 모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강요나 선전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신뢰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모든 몽골인이 한국을 무조건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우려를 표명했고 일부는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민주적 토론을 거쳐 78%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건전한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이었어요. 네 번째 의구심은 한국의 역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몽골을 자신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려 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제가 만난 한국 관계자들은 모두 몽골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오히려 신중한 접근을 보였고 한국 기업들은 상호 이익을 추구했으며 한국 교육기관들은 몽골의 발전을 돕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의구심은 이런 변화가 몽골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몽골이 또 다른 형태의 종속관계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몽골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를 다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몽골 젊은이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 의구심은 이런 모델이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몽골에서 보여준 소프트 파워 모델은 상호 존중, 지속적 투자, 문화와 경제의 결합, 현지화 전략이라는 보편적 원칙들에 기반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각 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다른 곳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으로 박현아 교수를 만났습니다. 30년 전 70% 틀린 사전 한 권으로 시작된 여정이 어떻게 78% 지지율로 이어졌는지 물어봤어요. 박 교수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저는 몽골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몽골 학생들을 진심으로 가르쳤어요. 그 진심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모든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근본에는 진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12월 12일, 저는 몽골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한 달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몽골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날 아침 울란바토르 시내를 마지막으로 둘러보면서 저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고 신기했던 한글 간판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GS25에서 삼각김밥을 사먹는 몽골 청년, 한국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여고생들, 현대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직장인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몽골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향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몇 명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한 달간 저를 도와준 통역사 바야르 사이칸 씨였어요. 바야르 사이칸은 26세의 젊은 몽골 여성으로 울란바토르 대학교 한국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프리랜서 통역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취재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기자님을 도우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변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외국인의 시각으로 보니까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녀는 내년에 한국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해서 돌아와서 몽골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한국상공회의소 울란바토르 지부의 김성민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5년 전부터 몽골에서 근무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직접 목격했다고 해요.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몽골 기업들이 먼저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아요. 김 부장은 내년부터 한몽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양국 정부가 의지를 보이고 있고 민간 차원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실행만 남았죠.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몽골 국립대학교 총장 바트바야르 박사였습니다. 그는 교육 분야에서의 한몽 협력 확대에 대한 포부를 밝혔어요. 내년부터 우리 대학에서도 한국학과를 신설할 예정이에요. 이미 200명이 지원했는데 정원은 50명이라서 4대1 경쟁률이 됐어요. 총장은 몽골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배우되 몽골의 특성도 살려나갈 계획이에요.
창의성과 전통의 조화를 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생각했던 박현아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30년간의 몽골 생활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했어요. 제 역할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제가 키운 제자들이 몽골과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차례죠. 박 교수는 자신의 후임으로 몽골인 제자가 한국학과 학과장을 맡게 된다고 했습니다.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제 몽골인들이 스스로 한국학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녀는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몽골학 연구소를 만들 계획이에요.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몽골을 더 잘 이해할 차례거든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택시기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한 달 전 제가 처음 만났던 그 기사였어요. 기자님, 한 달 동안 우리나라에서 뭘 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희망을 봤어요. 몽골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희망을요. 기사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기사님도 우리를 응원해주세요. 몽골과 한국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요.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저는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재였지만 결국 한국과의 변화를 목격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탑승구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마지막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몽골에서 일어난 변화는 21세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문화와 교육의 힘으로 진정한 동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울란바토르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한글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이 몽골과 한국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2025년 1월 3일, 저는 런던으로 돌아와 몽골에서의 한 달간 취재 경험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BBC 본사에서 편집장과 동료들에게 보고하면서 저는 이번 취재가 제 기자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몽골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21세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마음을 얻는 방법, 진정한 동맹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교과서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1994년 박현아 교수가 70% 틀린 사전 한 권으로 시작한 작은 노력이 30년 후 78%의 국민적 지지로 결실을 맺은 과정은 기적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이는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꾸준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이 몽골에서 보여준 접근 방식은 여러 면에서 혁신적이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이었어요. 한국은 몽골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함께 배우려 했습니다. 둘째, 문화와 경제의 완벽한 결합이었어요. K-팝과 드라마로 관심을 끌고 교육으로 능력을 키우고 경제 협력으로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의 투자였어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넷째, 현지화 전략이었어요. 한국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몽골 상황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이런 접근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 자체의 경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한국도 강대국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왔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 발전해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몽골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BBC 다큐멘터리 MONGOLIAS 코리언 드림을 제작했습니다. 1시간 분량의 이 다큐는 박현아 교수의 30년 여정을 중심으로 몽골의 변화를 다뤘어요. 2025년 3월 방영된 이 다큐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 높았어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 모델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겠다고 발표했어요. 2025년 6월, 저는 몽골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돌아간 울란바토르는 또 한 번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어요. 한몽 경제협력센터가 문을 열었고 삼성전자 동부가 물류센터 건설이 시작됐으며 울란바토르 대학교의 한국과학기술원 분원이 설립됐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몽골 젊은이들의 변화였어요. 이들은 이제 한국을 동경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6개월 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아리움볼드는 서울대 교환학생으로 잘 적응하고 있었고, 탱겔은 삼성전자의 정규직으로 채용됐으며, 바트사이카는 한국대학원에 합격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박현아 교수는 약속대로 한국으로 돌아가서 서울대학교의 몽골학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녀의 30년 노력이 이제는 양방향 교류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2025년 12월 몽골한국 포괄적 동반자 협정이 정식 체결됐습니다. 78%의 민심을 바탕으로 한 이 협정은 21세기 최초의 문화 기반 경제 동맹으로 평가받았어요. 협정 체결식에서 몽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강요된 동맹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미래입니다. 한국 대통령도 화답했어요. 한국과 몽골은 이제 진정한 동반자가 됐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그날 저녁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축하 행사에서 몽골 청년 합창단이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몽골어 가사로 번안된 아리랑이었는데 그 순간 저는 진정한 문화융합을 목격했다고 느꼈어요. 지금 2025년 말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책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전 세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21세기에는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는 진정한 동맹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과 존중, 그리고 꾸준한 노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몽골이 증명했어요. 한국이 몽골에서 보여준 소프트 파워 모델은 앞으로 국제관계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30년 전 박현아 교수가 몽골 시장에서 구입한 틀린 사전 한 권. 그 작은 시작이 두 나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의 기적이었습니다.